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천운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살면서 다들 기적 같은 천운을 경험하는 순간이 한두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보통 그런 경우에 조상신이 도왔다고도 하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어요. 제가 무슨 종교에 심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상신이 도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거든요.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만나게 된 계기부터 정말 드라마 같았죠. 주변 사람들 역시 제 이야기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제 이름은 백지수고 남편의 이름은 박지수였어요. 성까지 백씨와 박씨로 상당히 비슷했고 심지어 같은 대학, 같은 과인 동기였답니다. 생년월일마저 비슷했는데 저는 3월 9일, 남편은 9월 3일생이었어요. 이러니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이목을 끌기 딱 좋았죠. 교수님들조차 저희를 보고 놀라워 하셨고 몇 번이나 저희의 이름을 헷갈리자 아예 저는 그냥 여자지수, 예비 남편은 남자지수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너희 조 원래 조장이 박지수였니? 네, 교수님.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백지수는 어느 조야? 백지수는 이 강에 안 들어요. 아유, 너 앞으로 이름 쓸 때 그냥 남자지수라고 적어라. 나이 드니 눈도 침침하구원. 야, 너희 여자지수한테도 전해. 앞으로 내 수업 들어올 일 있으면 이름 그냥 여자지수라고 쓰라고.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두 사람은 인적사항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겪었는데 한 선배가 제게 고백하는 문자를 예비 남편에게 잘못 보낸 적도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의 성적이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과 제가 둘 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택배 상자까지 뒤바뀐 적이 있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자 당연히 동기들과 선배들은 틈만 나면 저희 둘을 보고 곧 커플이 될 거라면서 몰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면 오히려 커플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대학교 1학년이 끝나기 전에 커플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7년이나 사귀게 된 거고요. 사회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러면 예비 남편과 제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자주 만나지 않아서였다고요. 왜 결혼한 부부도 주말 부부가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딱 그랬답니다. 예비 남편은 군대를 좀 길게 다녀왔거든요. 학군 사관으로 활동하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갔는데 본인이랑 잘 맞는 것 같다며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뒤로도 5년 동안이나 군 생활을 하면서 아예 직업 군인으로 살았고 바깥 사회로는 도통 나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바쁘게 살았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떠나 일본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한 걸로는 현지 학생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피나는 노력으로 현지인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왔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니 예비 남편과 연락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예비 남편과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싶을 정도로 연애를 쉬엄쉬엄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텐데 저희는 서로 각자의 일에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은 만큼 서로에게 질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연애를 길게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 남편이 사귄 지 7년 차 되었을 때 예가도 없이 갑자기 우리 그냥 결혼이나 할까? 하며 프로포즈를 해도 별 고민 없이 알았다고 했던 거예요. 남들처럼 풍선 날리고 꽃가루 뿌려놓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저희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견례 할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을 하자고 결정했을 때는 덤덤했는데 갑자기 가족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고 떨리더군요. 그동안 7년이나 사귀었는데 서로의 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정상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러 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서로 바쁜 와중에도 오랫동안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진득하고 괜찮은 것 같다면서요. 우리 딸한테 얘기만 몇 번 들었지. 실제로 보니 훨씬 남자답고 됨직하구나. 군대 나와서 지금은 취직도 했다고? 네, 무역회사인데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내실이 괜찮은 곳이에요. 우리 딸이랑 또 비슷한 일이네. 더이 정말 여러모로 참 비슷하구나. 아우, 제가 아무래도 여기 지수보다 외모는 훨씬 떨어지죠. 어머, 그런 이빠른 소리 안 해도 돼. 둘이 잘 어울리고 참 보기 좋네. 그날 식사 자리는 참 화기애애하고 좋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한번 겪어본 일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도 감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일 뿐이었답니다. 시댁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랑은 전혀 다른 태도로 절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얘가 지순이? 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들어오렴.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시는 거예요. 대놓고 찡그린 표정은 아니셨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가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과일 바구니 대신에 꽃 바구니를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꽃 바구니를 아무 감흥 없이 보더니 그냥 그래, 고맙구나 한마디 하시곤 베란다에 내놓으시더군요. 마치 내키지는 않지만 애써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것처럼요. 그 집안 자체가 어둡고 조용했는데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시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시누이는 선약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거든요. 그나마 예비 남편이 이래저래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죠. 그래도 분위기는 저희 집에 갔을 때와는 완전 딴판이었고,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서 음식이 전부 얹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태도를 보일까 싶더군요. 우리 지수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다구나. 그래,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겠네? 그래도 몇 년 됐으니. 네, 일도 전부 손에 익었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전공 살려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편하더라고요. 아마 신랑도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직함이 뭐야? 아, 얼마 전에 대리 달았어요. 그래? 뭐 엄청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일본 교환학생도 다녀왔는데 그런 건 좋게 안 쳐주니?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뻔하겠네. 그런데 우리 지수 살림을 하나도 안 도와준 거야?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아들 냉장고 보니까 텅텅 비었던데. 네? 아니, 애가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애가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오니까 막 살림이 엉망이던데 청소도 한 번을 안 해줬나 보구나. 고작 대리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살림도 합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자취방 살림이 엉망인 걸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20대인데 제 나이의 대리인 게 그렇게 빠른 건 아니어도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수 군생할 때는 저도 해외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퇴근하면 저희 집 살림하느라 바빴고요. 지수도 자취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청소하고 밥해 먹는 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 그래, 뭐. 하무렴. 너도 바쁘긴 바쁘지. 일본에서 몇 년 있었다고 했지? 3년? 4년? 3년이요, 아버지. 해외 나갔다 왔다는 여자는 조사를 잘 해야 돼. 너 그동안 남자 만나고 다니지는 않았지? 한국에 애인 두고 외국에서 공부한다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 조심해선 나쁠 것 없다. 제가 일본에서 알바하고 공부하느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그 시간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서로 초면인데 무슨 압박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얼른 시아버지를 막아 제가 화낼 수도 없게 하시더군요. 아, 사람 면전하대 대고 그런 말을 해. 어련히 알아서 잘했으려고. 그래, 우리 지수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일본 유학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아버님. 저는 공부도 하면서 알바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더 힘들었고요. 그래, 그래. 이가 괜한 말을 한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아버지도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날의 자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저는 그냥 조용히 의기소침해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비 남편은 제게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보내주더군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예비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기엔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한 소리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일단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며칠 후 저희는 그날 오지 않았던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며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신우이를 데리러 갔죠. 신우이는 저희보다 4살 어렸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려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차 많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운전을 해서 데리러 갔는데 예비 남편이 말하길 신우이가 그렇게 걷는 걸 싫어해서 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은 차가 없고 저만 운전을 해서 제 차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신우이를 태웠는데 신우는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던지더니 대뜸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야 한다며 주소부터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미 골라놓았던 식당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신우이의 말만 듣고 그럼 거기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들을 피해 운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 신경도 쓰지 못한 채 일단 알았다고 했고 조수석에 있던 예비 남편이 대신 주소를 찍어주었죠. 아무 생각 없이 내비를 따라가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고급스러울 것 같은 한우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메뉴판을 집어드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제가 당황하는 사이 이미 신우이는 주문을 마쳤어요. 그래서 미처 다른 가게를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죠. 신우이가 마치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주문을 하길래 이런데 자주 오시나 보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처음 와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확 나빠졌지만 기왕 먹는 김에 좋은 마음으로 먹어보려고 계속 제 속을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며 저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식이 나오자마자 정말 개눈 감추듯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겁니다. 딱 봐도 신우이가 몸집이 좀 있고 통통한 편이라 많이 먹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12인분을 먹어치울 줄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날 고깃값으로만 50만 원 넘게 써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우는 제 부모를 닮아서인가 무례함도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치우고 후식을 기다리던 신우이는 그제야 배가 차고 여유가 생겼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요. 근데 두 분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저희는 천천히 준비하기로 해서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예식장이랑 스튜디오 잡아놨어요. 그거면 뭐 다 했네요.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시려고요? 시댁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둘 다 회사가 그쪽이랑 가깝거든요. 다행이네요. 언니, 예쁘든 많아 보이는데 사이즈 맞으면 입어도 되죠? 오늘 입은 옷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근데 사이즈가, 아니, 디자인이 학생이 입기엔 좀 화려할 거예요. 언니, 요리 잘해요? 요리요? 뭐 간단한 건 할 줄 아는데. 그냥 먹을만 해. 좀 달게 하는 편이긴 한데 뭐 그럭저럭. 아, 그래? 난 단 거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그건 좀 아쉽네요.
제 앞에서 대놓고 신우이한테 제 요리를 평가하는 예비 남편이나 그 얘기를 듣고 탐탁치 않아 하는 신우이나 아주 꿀밤을 한 대 놔주고 싶을 정도로 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표정을 굳이 숨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티를 그냥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 건지 후식 메뉴가 나오자마자 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바빴죠. 차라리 먹는 데만 입을 썼다면 나을 뻔했는데 신우이의 무례함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슬슬 정리하려는데 한 끼 식사만 50만 원을 처먹은 신우이는 저한테 뻔뻔하게도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근데 언니, 저 용돈 좀 주실래요? 용돈이요? 왜요? 여기 오빠한테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얘가 돈이 어딨어요. 저 지금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아직 가족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10만 원만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가씨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아직 가족도 아닌데 돈은 왜 받으세요? 여기 지수도 10만 원은 있어요. 뭐해? 동생이 용돈 달라잖아. 아니, 무슨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요. 저 만나면 식사 대접해 주신다면서요. 저희 중에 평균 이상으로 돈 잘 버는 사람 없고 서로 재벌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상황에서 한 끼 식사로만 이렇게 먹었으면 필요 이상의 지출 맞잖아요. 뭐야, 왜들 그래? 자기 갑자기 왜 이래? 아가씨는 친구들 보러 갈 길 가시고요. 넌 따라 나와.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 사람들이 전부 저희 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덩치가 있는 신우이 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웅성웅성 거렸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산을 마친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을 데리고 나왔고 그간 쌓여있던 얘기들을 전부 쏟아냈어요. 내가 저번부터 계속 참고 있었는데 자기네 가족들 전부 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뭐? 가족이 무례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리고 자기가 방금 내 동생한테 한 건 무례한 거 아니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럼 네 동생이 대놓고 먹어보지도 않은 내 음식 평가지라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옷 빌려 입겠다느니 하는 건 안 무례해? 동생뿐만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해외 살이하던 여자들은 조사를 잘해야 한다고?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면전에 뱉어대는데 너는 그게 그냥 가족이라서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어른들 그냥 노파심해하는 말 같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게 네 입장이야? 그게 다야? 뭐가 또? 내가 저번부터 생각해봤는데 우리 잠깐 시간 좀 갖고 다시 생각하자.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진 저희는 약 일주일 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스튜디오 예약 때문에 날짜를 2달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만 했네요. 예비 남편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복잡하긴 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시댁 식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며 고민 상담을 했는데요.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당장 다른 남자 만나라면서요.
야, 우리 아직 30 안 됐어. 지금 도망칠 수 있을 때 얼른 도망쳐. 그래, 세상에 좋은 시댁 생각보다 많아. 그쪽 집안은 벌써부터 틀려먹었다, 야. 장장 7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정리가 돼? 결혼은 안 하더라도 얘랑 헤어지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다음 달이면 8년 차야, 우리.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정신 차려.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수틀면 이혼하는 세상이야. 부모들이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러고 있었다면 박지수 걔도 뻔해. 신우이란 애도 지금이야 50만 원이지. 결혼하면 500만 원도 뜯어갈 인간이다. 지금 하는 짓만 봐도 훤하다 훤해. 듣다 보면 제 친구들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한 사람이랑만 연애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 만날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해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할 생각을 하니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누이 때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들이 그렇게 막말을 했을 땐 예비 남편도 중간에서 나름 애를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잘 말씀드렸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면서 제게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 정도는 실수하실 수 있잖아. 한 번만 자기도 넘어가줘. 정말 미안하시대. 다음에 만나면 절대 안 그런다고 하셨어. 나도 미리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말씀 못 드린 거 미안해.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말 잘해놨어. 철딱선이 없는 짓이었다고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자기도 화 풀어. 응? 나도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하면 자기 편 들어줄게. 예비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사과하자 저는 또 마음이 풀렸어요. 부모님께 서로 인사도 다 드린 마당에 이제 와서 결혼을 모른다는 게 사실 저도 부담이 되는 일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아직 안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예비 남편을 믿어보자고 하고 사과를 받아주었답니다. 다시 예전처럼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청첩장도 맞추러 다니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전부 다 저에게 친절히 하시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씀도 조심하려고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눈치껏 적당히 먹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따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심하려는 게 보여서 저도 한번 마음을 풀고 넘어가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랑 둘이서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한 서류 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들 재산 목록이랑 범죄 이력 확인서, 보험들이다. 너한테만 무작정 요구하면 네가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일단 우리 아들 거 먼저 가능한 대로 뽑아왔어. 이런 서류들을 왜 저한테 주세요? 너도 이거 하나씩만 뽑아다 주려무나. 건강검진은 우리 아들도 아직 안 받아서 그건 너희들이 손잡고 다녀오거라. 산부인과도 꼭 다녀오고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한다. 결혼이라는 게 괜히 일륜지대사라는 게 아니야.
이런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하는 게 좋아.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면 이해하실 거다. 혹시나 네가 부당하다고 느낄까 봐 내가 오늘 먼저 우리 아들 서류 건네주려고 부른 거란다. 아,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이해했다니 다행이구나. 차분하게 들어보니 시어머니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못 믿어와서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먼저 예비 남편의 서류를 건네주며 하는 말이니 제가 거절하기도 그렇고요. 어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기분 나쁜 티를 보이면 오히려 못 믿었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담담하게 그러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건강이나 그동안 저축했던 것이나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다 드리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도 당당해지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 다음 주에 예비 남편과 손잡고 함께 건강검진도 받고 산부인과도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저는 시댁 식구들 예단을 해드리려 번화가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만나 이동을 했고 명품관부터 차례대로 훑으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시계를 고르시고 시어머니는 주얼리 세트를 고르셨어요. 시누이는 가방을 골랐고요. 저는 기왕 예단하는 김에 최대한 시부모님께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다들 자꾸만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모델을 고집하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손님께는 다른 게 더 어울린다며 애써 돌려 말했지만 그럼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제 눈에는 3명 다 어떻게든 10만 원이라도 더 비싼 모델을 고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시계를 고를 때도 저와 직원분은 그 연령대와 아버님 평소 스타일에 맞는 클래식한 모델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자꾸만 새로 나온 모델을 고집하시다가 클래식 라인 중 당신이 고집하시던 모델보다 더 비싼 모델을 보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속내가 너무 빤하게 보여져서 저는 열심히 골라주다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집 한 채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차 한 대 값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게 쇼핑을 끝내고 포장을 기다릴 때 저는 예비 남편에게 살짝 예물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 근데 저번에 스케줄 알아본다고 한 거는 어떻게 됐어? 다다음 주에는 예물하러 간다며. 어디로 가게? 아, 이제 알아봐야지. 연차 써도 되냐고 물어볼게. 아마 될 거야. 저번 달부터 얘기해오던 걸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알아본 거야? 오늘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알아보면 되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예비 남편을 보니 가뜩이나 피곤하고 기분 안 좋은데 화까지 나더군요. 그래도 어른들 계신 자리니까 나중에 따로 둘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오래 돌아다녔던지라 다들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져 근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시누이는 가방을 받자마자 친구들을 만난다며 가버렸고 남은 사람들끼리만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미리 알아두었던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워낙 유명했던 곳이라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잠깐 예비 신랑에게 외투를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니 예비 남편이 제 외투를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건네 받으려고 예비 신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의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방암이요? 네. 아, 잠시만요. 자기, 언제 쉰다 그랬지? 금요일. 금요일 1시로 잡아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은 전화를 끊었죠. 저는 당황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무슨 내용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다가 벼랑간 저를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제 핸드폰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유방암이래. 금요일에 예약 잡았으니 가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유방암이라고? 너는 대체 평소에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이딴 결과가 나와? 아, 망측해라. 전화를 우리 아들이 받아서 다행이네. 조상신이도 왔네. 조상신이도 왔어. 내가 그때 그랬지. 해외살이 하던 년들은 조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도 믿기가 어려웠는데 시댁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머리로 납득이 안 갔어요. 이 일이 아니라도 저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편인데 단 한 번도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남편과 같이 진행했던 검진 단 하나만으로 암 판정이 그리 쉽게 날 리도 없었고요. 확실해? 갑자기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자기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건 병원 가서 확인해보고 어쨌든 네 몸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아니 잠깐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결과 같다가 왜 갑자기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을 해? 설령 내가 유방암이라고 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몸을 함부로 해서 생긴 건 아니지. 이게 대체 무슨 이상한 논리야? 이런 이유로 갑자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지금 큰 소리 칠 때야. 오히려 넌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나는 그동안 너랑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덜 믿었는데 옛말에 어른들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고. 너 해외살이 할 때 아주 막 살았구나. 진짜 배신감 느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날 감쪽같이 속여왔을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아무리 개소리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을 몰아가냐고.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하기 싫었으면 얘기를 하지.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야? 진짜 남자 새끼가 비겁하기 짝이 없어.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으니까 나도 여기까지 온 거지. 됐다. 도저히 너랑은 할 말도 없고 엄마 말처럼 조상신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진짜. 그 순간 저는 제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도 서럽고 예비 남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것도 화가 나고 답답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리자 습관적으로 핸드폰 액정을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었던 거예요. 박지수님, 몇 월 며칠 1시 예약되셨습니다. 라고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촉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죄송한데 방금 전화 받았던 사람인데요. 유방암이라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 맞아요? 유방암이요? 혹시 박지수님 핸드폰 번호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백지수고요. 남편 이름이 박지수인데요. 그런데 좀 전에 박지수님 맞으시다고. 어머,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똑같으셔서 저희가 착각한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지수님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검진 결과는요? 백지수님은 이상 없으세요. 놀라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예약되신 거 바로 취소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저는 전화를 끊었고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 예비 남편에게 가서 쇼핑백들을 낚아채웠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대번에 달려들며 손에서 쇼핑백을 낚아채가려 하시더군요. 어머, 얘 지금 뭐하니? 남의 물건들 가지고. 노망 나셨어요? 남의 물건들이요? 이거 전부 제 카드로 긁은 제 물건들인데. 어디서 도둑질이세요? 막말로 당신이 뭔데 내가 이 비싼 걸 그냥 주겠냐고요.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미쳤어? 니네 가족들이야말로 단단히 미친 것 같은데 결혼도 엎어졌고 이제 생판 남인데 무슨 낯짝으로 이걸 다시 들고 갈 생각을 해? 에휴, 놔둬라. 저거 병들고 더러운 주제에 돈이라도 챙겨보겠다는 속셈 같은데. 그래, 앞으로 항암 치료니 뭐니 하면 돈 얼마나 많이 깨지겠냐? 그 치료 비용이 우리 지갑에서 안 나간 것만으로 조상신이 도우신 게야. 조상신이 누굴 도와요? 당신들을요?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조상신이 도운 건 저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날아왔던 예약 문자를 그대로 예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박지수, 이름 석자 확인하라고요. 예비 남편은 멍하니 눈만 꿈뻑거리며 제 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한순간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제가 유방암이라고요? 전 남잔데요. 그동안 남자가 몸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그딴 병에 걸리니? 항암 치료 잘 받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항암이고 나발이고 위자료는 빈틈없이 청구할 테니까 그리들 아시고. 그럼 잘들 화이팅 해보세요. 그 전까지 제게 표독스럽게 막말을 해대던 시부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고 예비 남편은 통화 중이라서 제 말에 적당한 대꾸도 못했어요. 저는 야무지게 쇼핑백 주차권 전부 챙겨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예비 남편은 뭐라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니 풀썩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답니다. 예단으로 산 물건들은 다행히 포장도 안 뜯고 결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환불하는 거라
전부 문제없이 카드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께도 이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한 이틀쯤 진정을 하시고 나니 정말 조상신이 도우신 일이라며 다행이라고 마음을 정리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예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예비 남편, 아니 전 남친이 된 그 망할 놈이 제 발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지수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낯짝도 듣고 온 그놈은 제가 자취하는 집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퇴근 후 그 인간을 마주한 저는 대번에 인상을 팍 쓰며 험한 말을 했어요. 물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재빨리 녹음 버튼을 틀고요. 주접 떨고 있네. 안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꺼져. 말 좀 이쁘게 안 할래? 넌 내가 7년 동안이나 이쁘게 말하라고 해도 꼭.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도어락 비밀번호는 언제 바꿨어? 그럼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딴 짓을 해? 그날 일은 미안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나도 이해를 해야지. 그런 엄청난 병에 걸린 너랑 결혼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 야, 남자랑 여자가 같아? 지금 너 나 좀 아프다고 이렇게 바로 버리는 거야? 우리가 사귄 게 자기 마치 7년이야, 7년. 아니지. 이제 8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사랑하기는 했어? 허, 너 참 대단하다. 버리는 거야. 난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를 돌려주고 있는 거란다. 그 긴 세월을 제대로 붙어 있질 않았더니 내가 그동안 네가 이렇게까지 돌대가리에 이기적인 놈인지 몰랐네. 너 그때 나한테 분명히 네가 먼저 결혼 없자고 말했었어. 기억 안 나? 그건 네가 유방암 걸린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오해가 다 풀렸잖아. 거기까지만 녹음을 하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 그놈을 치워버렸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 정신 나간 인간은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놈이 본인 입으로 자기가 한 짓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했어야 했거든요. 그 인간들 부모들에게서도 차례대로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해버렸어요. 몇 번 집 앞으로 찾아오는 걸 그때마다 경찰을 불렀더니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은 없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유방암 판정을 확정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병에 걸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그놈한테 파온 위자료를 1원 한 장까지 야무지게 받아냈답니다. 저와 그 인간은 공통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의 파혼 사유에 대해 그렇게까지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정말 친한 동기들 몇 명한테만 그날의 일을 들려주었죠. 그런데 소문은 퍼지고 퍼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그 사람이, 그놈이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그 불치병을 얻은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아서 억울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 그렇게 변질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나서서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은 아니니까요.
덕분에 그 못된 놈은 치료만 받으며 회사도 동기들도 다른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 소식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네요.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고 그 인간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 사실은 저도 후유증이 세게 오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만났고 결혼 준비까지 거의 하던 사람이랑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동안 축 처진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문득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억울해서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만 살아왔는데 이참에 제 자신도 돌보고 좀 넓은 세상을 보며 식견을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해안을 키워볼 계획이랍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파운스토리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 막 결혼을 한 신혼 커플이었는데요. 시어머니 극성에 빠르게 이혼하고 돌싱으로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전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어째 전보다 더 못 믿어온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보고서는 알 수 없고 오래 사귀어도 모르는 면이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게 짧은 결혼 생활이 남긴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도 울분이 가슴에 남아있는지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지기도 해서 많은 분들 들으실 수 있게 사연 신청하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중소기업에 다니셨던 아빠가 저와 엄마에게 남겨주신 건 작은 아파트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였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과로사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심정지가 원인이라고 했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엄마도 저도 한동안 충격을 받고 멍한 상태로 눈물만 쏟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엄마는 어느 날 정신을 차렸다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주 마음 독하게 먹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를 하셨는데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어 힘들어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엄마에게 친척 한 분이 과일 가게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엄마 쪽 좀 먼 친척인데 큰 재래시장 안에서 꽤나 발 넓고 능력 있는 걸로 알려진 분이라더라고요. 소정이 엄마, 내가 가게자리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서 과일 한번 팔아봐. 내가 농장 몇 군데 아니까 연결해 줄게. 그 보험 설계사 하느라 힘든 거 소정 엄마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소정 엄마는 가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어때? 한번 해볼래?
과일 들어오는 거 관리랑 농장하고 물건 떼는 값만 잘 조정하면 나머지는 파는 건데 이게 보험하고 달라서 소정엄마 말솜씨 정도면 안 사려던 과일도 살 거야. 엄마가 처음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된 것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주변에서 권한 거였어요. 하지만 계약 때문에 먼 길을 갔는데 빙빙 말만 돌리다가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피곤해 하셨고 엄마는 거기에서 많이 지쳐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얼마 고민하지 않고 과일 가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과일 가게를 시작하며 걱정하신 건 오로지 저였고요. 우리 소정이 친구들이 엄마가 시장에서 과일 판다고 무시하거나 그럴까봐 걱정되네. 엄마가 과일 가게 해도 괜찮겠어? 소정이가 친구 못 사귈까봐 겁나면 안 할래. 엄마, 나 괜찮아. 나도 엄마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한 군데서 편하게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과일 가게 한다고 안 놀아주는 애는 내가 먼저 안 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원래 성격이 밝아서 그런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는 과일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얼굴이 더 편해지셨어요. 친척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과일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됐죠.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엄마가 직접 과일 농장도 가셨는데 주말에 가실 때면 저도 따라가면서 농장 일을 돕기도 했어요. 저희 집 일은 생각보다 잘 돼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강남에 고급 과일점도 냈고 과일 농장 한 군데도 엄마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고급 과일 회사를 차려서 젊은 직원들도 고용했고요. 무엇보다 브랜드화를 하는 게 중요했던지라 젊은 사람들 눈에 들만한 걸 만드는 데에 힘을 쓰셨어요. 그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갔고 백화점에도 최상품 과일을 납품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엄마는 재래시장 과일 가게를 놓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이랬어요. 우리 제일 힘들 때 먹고 살게 해준 가게야. 그리고 저 가게에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지 아니? 진짜 잘 나가는 집 사모님들은 지금도 여기 와서 백화점보다 싼 값에 비싼 과일 포장해 간다고. 내가 포장을 우리 강남 매장만큼 세련되게 잘해주잖아.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엄마는 과일 가게로 자리 잡아 좋은 손님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것도 다 엄마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했기 때문이었고요. 저 또한 그런 엄마가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시장바닥 여편네라며 함부로 부르고 무시했으니 제가 어떻게 참겠어요.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시고 집안 일으키신 엄마를 직업이나 겉모습만 보고 비아냥거리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저는 사춘기에도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고 괜찮은 회사에도 들어갔고요. 언젠가는 엄마와 함께 멋진 과일 가게를 경영하겠지만 좀 더 큰 회사들의 경영 전략을 배우고 싶어 일부러 유통 쪽 회사 경영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면접에 떨어져서 포기할까 싶었을 때 엄마가 괜찮다며
한 번 더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엄마 말씀대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하고 시험을 보게 된 회사에 무사히 면접까지 통과가 되어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2년 차 무렵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일 때문에 회의하느라 몇 번 만났다가 사귀게 됐는데요. 성격 좋고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 호감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다가와서 연이 이어졌어요. 저희는 1년 반 정도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귀고 나서 1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자꾸 결혼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했고 저 역시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요. 남자들 만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좀 더 두루 만나봐야 한다는 걸 지금은 실감하고 있네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양쪽 집에 인사를 가기 전만 해도 제 결혼에 어떤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면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있었어요. 물론 지금 돌아보니 그랬던 거고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대기업 경영팀에 다닌다고 하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며 저를 반기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 능력자에 이렇게 인물까지 괜찮은 신부감을 데려왔네. 과찬이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부족한 게 많아 보이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우리 정기한테는 과부네. 땡땡을 아무나 들어가. 정기네 회사 모회사잖아.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예쁘네. 참, 엄마랑 둘이 산다고 했지? 우리도 애들 아빠 정기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나는 그런 거 갖고 뭐라 안 하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기 어려웠던 것까지 먼저 얘기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좀 있었나 봐? 이렇게 딸 고웁게 잘 키우신 거 보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가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랬어? 힘드셨겠네. 무슨 일 하셨는데? 과일 가게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과일 가게? 어디 동네에서 하나? 그때부터 말투가 좀 찜찜하게 변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닥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재래시장이요. 땡땡동에 있는 큰 시장 아시죠? 거기서 과일 가게 하세요. 어쩐지 시어머니 표정에 실망감이 보이더군요. 사돈 낼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한다니까 기대 이하였나 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뭔가 그럴싸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볼 수는 있는 거니까요. 옆에 있던 남편은 자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지자 얼른 거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강남에도 매장이 있으시대. 내가 소정인에 가봤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4층 건물이 소정인의 거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과일 가게 하면서 재산 많이 늘리셨어. 그렇구나.
정말 생활력 강하신가 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만나고 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태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인사를 드리고 나온 후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좀 잘 드리지. 그냥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강남에 매장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지. 그래야 됐어? 나는 워낙 편견 없이 보이셔서 편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과일 가게 하는 거 싫어하셔? 아무래도 어른들은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좀 따지시는 편인가? 아무튼 나는 네가 얘기 잘 전달할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그래도 앞으로 우리 엄마에 대해 알게 되시면 좋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 그래 뭐. 엄마도 꽉 막힌 분은 아니시니까. 사실 남편도 엄마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처음 사귈 때 자세한 이야기가 하기 싫어서 강남 매장 정도만 말했었고, 이번에 인사하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정도였죠. 하지만 엄마가 큰 농장을 갖고 있고 단지 앞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건물이 분당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요즘은 결혼 당사자들도 자기 자산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안 밝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역시 굳이 남편과는 평생 상관없을 우리 엄마 자산에 대해서 이래저래 떠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런 얘기 잘못하면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은 제가 대학 때 집에 건물이 있다, 농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친구들 뒷담화 대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더 말을 조심하게 됐죠. 남편한테도 결혼 후에 말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자 싶었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좀 내려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엄마는 허리를 깊게 숙이셨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윗사람처럼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받았어요. 그 모습이 거슬렸지만 그런 자리에서 뭐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요. 시어머니는 음식 나오기 전부터 엄마한테 잔소리하듯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부인, 애들 결혼하고 나면 지들끼리 먹고 사느라 아주 바쁠 거예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돈 벌기도 힘들고 아주 빡빡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애들한테 신세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부인 뭐 작은 건물도 하나 갖고 계신다니 크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걸로 알지만 혹시 또 알아요? 요새 경기 안 좋아서 세 밀리는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맞으니 그거 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 꽤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건물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약속하면 좋겠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그런 일 생기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애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왜 애들 돈을 쓰겠어요. 그게 걱정이셨으면 괜찮아요. 저 그렇게 돈 없지 않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제가 잘 벌고 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먹고 살 만큼 나온다니
저도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거라 말씀드리는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애들 돕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애들 돈은 갖다 쓰지 맙시다. 네, 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부인도 애들 돈 안 쓰시는 거죠? 제가 큰 돈 쓸 일 뭐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을 마셨어요. 그 대답이 어딘가 모호한 것도 그렇고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여 상당히 불쾌했는데 남편은 사색이 돼서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시어머니한테 뭐라 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네요. 엄마도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까지 즐거운 표정으로 계셨고요.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앞으로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미안해 하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신뢰도 같고요. 결혼식 준비 내내 저한테 은근히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던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 엄마와 제 앞으로 꽤 많은 화환들이 들어온 걸 보고는 조금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단골 중 재력가이신 분들이 꽤 와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이 엄마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요. 하지만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부인이 그래도 발은 좀 넓은가 보더라. 어떻게 다 같이 뭐 돈놀이라도 하시던 분들이니? 딱 보니까 돈 좀 만지는 사람들 같던데 사부인하고 알고 지내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중에 상당히 높으신 분 사모님도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정색하며 발끈하니 시어머니는 좀 놀랐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그저 눈치만 볼 뿐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데 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는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오빠, 어떻게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해?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무시하잖아. 안 그러도록 해준다며. 내가 워낙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눌려서 살아서 엄마 앞에 있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잘할게. 심지어 제 눈치까지 보는 남편을 보니 왜 그리 한심한 생각이 들던지요. 신우는 애들 공부 때문에 호주에서 살기 때문에 얼굴 볼 일 없는데요. 결혼식 때 보니 꽤 기가 세 보이기는 했어요. 저랑 별로 말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군요.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나오라고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조금 긴장하며 나갔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가 돈 분초 있는 거랑 학벌이랑은 다른 문제 같아. 나 사돈이 과일 장사한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사부인 진짜 돈 좀 있는 거 맞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창 바쁜 시간에 불러내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마 저희보다 돈 많으실걸요? 아우 그래. 대기업이다 이거지? 정기한테도 이런 식으로 네가 모회사 다니는 거 티냈겠구나. 잘났다. 알았어.
앞으로 나 걱정시킬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 것만 보고 덜컥 허락한 내가 바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뜨는데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중간에서 버벅대기만 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는 시어머니는 더더욱 싫었어요. 그러니 시댁 갈 때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없었고요. 제가 워낙 차갑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남편은 차라리 그게 낫다며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오빠가 말을 잘해서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 야, 어쨌든 더는 말씀 안 하시니까 된 거 아니야? 좀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졌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아니, 2달이나 채 됐을까요? 저는 남편도 시댁도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그럴 무렵에 엄마 생일이 다가오길래 저는 큰맘 먹고 엄마한테 정말 비싼 가방을 사드렸네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비싸다고 소문난 에르메스 가방이요. 마침 저 결혼한다고 엄마 도와주셨던 친척 어른이 저한테 따로 주셨던 돈도 있고 저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에 주식으로 이익 받던 것까지 해서 선물로 샀어요. 엄마가 가끔 꽤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들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물론 엄마는 검소한 게 좋다며 어머님들이 꽤 들고 다니시는 명품 가방도 잘 안 쓰셨어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비싼 걸 하나 산 거였죠. 남편은 꽤나 비싼 명품 쇼핑백이 있는 걸 보고 놀라더군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진짜 비싸지 않아? 소정이 너 이 브랜드 물건도 써? 아니야. 내가 그런 비싼 걸 못하러 써.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야. 엄마 중요한 회의하러 다니실 때 쓰시라고 드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는 거였어요. 얘, 너 사부인 드린다고 명품 가방 샀다며? 어제 정기가 전화로 그러더라. 내가 찾아보니까 그거 되게 비싸던데? 네, 엄마 곧 생신이시거든요. 결혼하고 첫 선물인데 신경 써서 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나한테도 똑같은 거 하나 해야지. 어떻게? 나랑 지금이라도 백화점 갈래? 아니다. 그건 따로 있는 매장으로 가야 되나?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지금 어머님 말씀은 같은 걸 어머니한테도 사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뭘로 알아들었어? 나는 네 시어머니야. 사실 사부인보다 내가 더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같은 걸로 받을게. 오늘 가기 뭐하면 따로 나를 잡든가. 저 어머니까지 사드릴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고요. 엄마 사드리는 건 그냥 선물이 아니고 생신 선물이에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 생신 때 생각해 볼게요. 너 진짜 과일 장사 딸 티내니? 보고 자란 게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시댁 들어온 며느리는 시집사람이지 니네 친정사람 아니야. 무슨 결혼한 여자가 있는 돈 다 털어서 지 엄마한테 그런 비싼 걸 사?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지. 너도 그럴 거면 니네 엄마 가방도 가서 물려. 앞으로는 내가 네 엄마보다 더 중요한 거 모르겠어? 나를 제쳐두고 네 엄마만 챙기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엄마 선물 물리기 싫으면 가격대 같은 걸로 나도 사줘야 돼. 아니다. 똑같은 브랜드 걸로 사다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하도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 대화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집에 온 저는 싸우지 않으려 일단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준비 안 했지? 솔직히 말해봐. 그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준비하려고는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빠랑 같이 하는 걸로 할게. 그냥 선물 아니고 생신 선물인데 어머니는 왜 그걸 자기도 챙겨달라고 하셔? 이건 아니잖아. 결혼하면 내 부모도 챙기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던가? 어머니, 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오빠가 설명 좀 해봐. 엄마도 좋은 선물 하나 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뭐 하나라도 사드리면서 잘 말씀드릴게. 그럼 아까 어머니 앞에서 좀 말하지 그랬어. 그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잖아. 내가 또 언제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다고 그래. 두 사람 이야기하는데 괜히 끼어드는 걸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지. 오빠 그런 모습 되게 비겁해 보여. 알아? 너 이제 나까지 비난하는 거야? 정말. 소정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로 싸워야 되냐? 일단 이번 일은 내가 잘 수습해 볼게. 너도 장모님한테 선물 잘 드려. 근데 엄마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은 들어. 나는 이해 안 돼. 왜 우리 엄마 선물하는 것까지 검열받아야 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제가 화난 걸 알고 밤새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남편 문자를 받았어요. 소정아, 화 풀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어. 괜찮을 거야. 알았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건지 시어머니는 바로 그날 퇴근길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예, 왜 언제 백화점 가자는 연락이 없니? 내가 이렇게 먼저 꼭 전화를 해야겠어? 어머니, 이번 일 오빠가 잘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선물 오빠가 준비할 거라고 하던데 못 들으셨어요? 정기 선물은 선물이고 너는 나한테 해야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은 더는 예산이 없어요. 다음 달도 그렇고요.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딸 시집 보낸 엄마한테 결혼하고 드리는 첫 생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한 말 또 해야 되겠어?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당연히 나부터 챙겨야지. 네 엄마 생일 아니고 생일 할아버지라도 이러는 거 아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들이 결혼해서 친정에만 그렇게 돈을 쏟아 붓는다니.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으니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겠구나.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너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네가 잘 섬겨야 될 사람은 사부인 아니고 나다. 알겠니? 그러니까 전기 옆구리 찔러서 자꾸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시간 잡아라. 오늘 못 가면 나는 내일 시간 괜찮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출할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시집 오셔서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생신 때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가방은 제가 다음에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정말?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곧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만 너무 좋은 걸 사줘서 섭섭하다. 그러시면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도 좋은 거 해드리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우리라며 친정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둥, 똑같은 걸 사내라는 둥,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거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시어머니는 신혼집인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서 퇴근하고 가는 저를 붙잡더니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저 망신을 주더군요. 아니, 무슨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지 친정에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서 보내?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내 아들 돈 다 빼돌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 엄마한테는 1,100~100만 원짜리 가방 사줄 돈 있고 네 시어머니한테는 하다못해 10,000원짜리 시장 바구니 사줄 돈도 없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너도 네가 한 짓이 창피한 건 아나 보다. 사람들이 알까봐 겁나는 거 보니.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여기서 내가 단판을 짓고 말 거야. 우리 정기랑 잘 살고 싶으면 잔말 말고 내 백 내놓으라고. 아무리 애비가 없고 애미가 시장판에서 장사질해서 먹고 살아서 배운 바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대체?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참아도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건 진짜 못 참겠어요. 저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엄마가 과일 가게 열심히 하셔서 저 잘 키우신 게 뭐가 나쁘냐고요. 성실히 사셔서 자기 집 마련하고 저 결혼까지 시키고 여윳돈까지 있으면 잘 사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왜 직업 가지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는데요? 그렇게 잘난 네 엄마가 내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 했지? 그런데 너 1,000만 원도 넘는 거 다 네 돈으로 산 건 맞아? 맞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해내라고. 얼른?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정기랑 헤어져라. 나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사돈 둔 건 너무 싫어. 그런데 내가 며느리한테서 가방 하나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나 이런 대접하는 과일집 딸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정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면 당장 가방 사내. 아니면 니네 이혼이다. 그 순간 진짜 저야말로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온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오빠도 어머니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셔. 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기 싫어. 우리 엄마 강남 매장 있는 거 OX 브랜드 과일 매장이고 분당에도 건물 있어. 우리 엄마 회사 사장이라고. 사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엄마가 과일 가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 정상 아니야. 오빠는 계속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내가 곤란할 때에는 아예 모른 척 하잖아. 오빠 믿고 살고 싶지만
더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래도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다 잘 말할게. 장모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면 엄마도 달라지실 거야. 그게 더 싫어. 그냥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할 때는 무시하다가 사장님이고 큰 건물 갖고 있다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 살면서 우리 집 망하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래도 이야기는 해볼 기회를 주라. 제발. 응? 저는 남편의 간청에 결국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에 대해 한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그 밤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저더러 거짓말쟁이라며 고함을 쳤어요. 야, 너 우리 정기랑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가 사장이고 뭐고 그런 뻥을 쳐?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내가 바보 같니? 너 내가 우스워? 만약에 니네 엄마가 정말 그랬으면 왜 상견례 때 말 안 했어? 왜 우리 집 와서 인사할 때 그런 말 안 했냐고. 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정기 너 쟤랑 계속 살 거야? 너 쟤랑 살면 나랑은 끝이다.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면서 너 속여 먹고 나 속이는 애라는 거 너 모르고 결혼한 거지?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해. 2달도 안 살았는데 너는 총각이나 다름없어. 아주 저게 모든 게 다 지 뜻대로 될 줄 알고 어디다 대고 공작질이야. 허언증은 병이라던데 너 병원에나 가봐야겠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못 믿겠다는 듯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쭈뼛쭈뼛 시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겼다는 만족감에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잘 생각해.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네 엄마랑 똑같은 가방 사주던지 아니면 정기랑 이혼해. 너 같은 거짓말쟁이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 정도로 봐주면 나도 진짜 속 넓은 거다. 알겠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간 후 저는 제 짐을 대충 챙겨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한테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않은 채 제 방에서 가만히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들어오신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나 이혼할래. 미안해 엄마.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나 그런 시어머니 못 이기고 눈치만 보는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그제야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 새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야. 세상 밝고 명랑한 내 딸을 이렇게 울리다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그간의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할 겸 제가 한번 뵀으면 하네요. 나 호텔 레스토랑급 아니면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댁이 있는 시장바닥 같은데 저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알겠다며 강남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걸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웃더라고요.
평생 와보지도 않았을 때를 저 때문에 와보셨네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제가 눈 하나 꼼짝할 것 같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뭐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누가 속을 줄 알고. 이보세요. 아직은 사돈이니 사부인이라고 해드릴게요. 사부인. 여기랑 사부인 정말 안 어울려요. 되게 딸도 그렇고요. 그때 아주 곱게 차려입으신 엄마 또래의 여자분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저희 엄마 손을 반갑게 잡더라고요. 아우, 최 사장님,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오신다고 얘기 들어서 1시간 전부터 여기 와 있었어요. 우리 최 사장님하고 따님 얼굴 보려고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레스토랑 운영은 잘 되시고요? 아우, 그냥 그렇지 뭐. 저희 여기 호텔 들여오려고 애 많이 썼는데 그때 최 사장님이 호텔 대표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사모님 저희 매장 1등 고객이신데 그 정도 다리는 놔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모님 레스토랑이 워낙 뛰어나니까 호텔 대표님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유, 이렇게 겸손하셔. 소정이 오랜만이다. 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너까지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그냥 아줌마라고 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뭔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며 저한테 속삭였어요.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정말 분당에 큰 건물 있어? 강남 매장도 그 큰 회사 맞고? 네, 맞아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여기서 너 이러는 거 사람 사서 쇼하는 거 아니지?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저기 매니저도 있고 여기 사모님은 검색해보면 나올 테니까요. 제가 쌀쌀맞게 말한 후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는 얼른 매니저를 찾아 뭘 물어보더라고요.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거짓말 안 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저희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모님은 나중에 보자며 일 때문에 가셨고요. 저기 사부인, 제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위 높은 분들 많이 하시면서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 제가 오해를 하죠.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일이 있었겠어요? 제 오해는 풀렸으니 식사 같이 하고 좋은 얘기나 해요. 무슨 좋은 얘기를 합니까? 이미 이혼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어요? 나는요, 엄마가 과일 장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똑하고 이쁜 내 딸, 말도 안 되게 괴롭힌 당신 같은 여자 있는 집에 다시는 안 보내. 내가 미쳤어? 내 소중한 딸을 그딴 집에 보내게?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내가 사장이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사부인, 역정만 내지 마시고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밥 맛있게 먹고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죠.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아줌마가 늦었다고요. 오늘 굳이 왜 여기로 아줌마를 불렀겠어요?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아줌마한테 당한 게 있는데. 그래서 부른 거예요. 현실 똑바로 제대로 보라고요. 당신이 어떤 며느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좀 보라고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이미 신혼집에 있는 가구는 사람들 시켜서 다 치웠고 애들 이혼도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쪽에 연락할 겁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더 괴롭혀봐.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사부인. 제가 미처 몰라봬서 화나셨죠? 우리 며느리한테도 제가 과했고요. 다 용서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날 몰라봐서가 아니라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해. 여기요. 여기 이 아줌마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안 되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세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남편은 뒤늦게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에게도 심하게 실망한 저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내쳤어요. 그제야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며 이제 자기 인생에 간섭 말라고 소리치고 어디 원룸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 버렸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며 제 일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보다 일이 더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